채굴 중앙화 시나리오. 지난 글에서 저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탈중앙화되어 있는지, 즉 단일 장애 지점이나 초크 포인트, 급소가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글에 대해 많은 비평가들이 지적한 것 중 하나는 어떻게 보면 채굴이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채굴 중앙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몇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채굴 중앙화에 대한 정의. 채굴 중앙화는 두 가지 다른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채굴 장비의 제조가 한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두 번째, 해시 파워의 대부분이 단일 회사에 의해 컨트롤되는 경우.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의미이며 누군가가 채굴 중앙화를 언급할 때 어떤 의미로 말을 하는지는 항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각각의 위험과 가능성 있는 공격을 알아보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몇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볼 것이며 모든 시나리오를 소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굴 중앙화의 위험과 완화 방안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입니다. 제조업체 중앙화. 비트메인은 실제로 대부분의 이중 SHA-256 채굴 장비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글을 쓰는 2018년 4월 비트코인 네트워크 해시파워의 대부분은 비트메인이 제조한 채굴기에서 나옵니다. 비트메인이 채굴 장비의 대부분을 제조하지만 이 장비들을 직접 운영하지는 않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보안에 사용되는 장비의 대부분을 단일 제조업체가 생산한다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 백도어. 이 시나리오에서는 비트메인이 제조하는 장비의 대부분을 판매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의 리스크는 비트메인이 숨겨진 하드웨어, 펌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채굴 장비에 일종의 백도어를 설치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도어로 할 수 있는 몇 가지 가능한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채굴 장비가 비트메인이 원하는 코인의 비트메인 채굴 블록 강제 지정합니다. 둘, 블록 템플릿을 수정하여 블록 보상을 비트메인의 주소로 지급합니다. 셋, 채굴자가 비트메인의 채굴 풀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유효한 작업 증명을 무효화시킵니다. 넷, 미리 정한 시그널, 일명 킬 스위치로 채굴기를 꺼버립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백도어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누구나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금만 로그를 살펴봐도 그러한 행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의 백도어가 발견될 경우 비트메인은 평판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며 최소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에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이는 비트코인에 대한 카미가제 공격과 같으며 비트메인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방법은 조금 더 교묘한 방법으로 이뤄질 수 있지만 여전히 알아채기 쉽습니다. 작업 증명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비트메인 채굴풀이 아닌 채굴자들이 더 운이 나빠 보이게 될 것입니다. 킬 스위치를 사용하면 장비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역시 비트메인에게 손해입니다. 고객의 환불 요청과 채굴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채굴풀로 끌어들이는 것과 같은 모든 이점은 별로 중요해지지 않게 됩니다. 또한 경쟁업체가 이러한 백도어를 발견하여 비트메인에게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막대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발각되는 리스크만으로도 비트메인이 쌓아온 평판과 먼 미래의 수익은 어느 정도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백도어들은 어떠한 채굴 장비 제조업체라도 장비에 넣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드웨어는 검증하기가 매우 어렵고 특정 제조업체의 장비를 구매한다는 것은 그들이 여러분을 속이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4, 5년 동안 비트메인은 이러한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그럴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러한 백도어는 많은 계획을 필요로 하고 발각, 실패할 확률이 높으며 이에 대한 보상은 적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제조업체 결함. 이 시나리오는 다른 모든 조건이 첫 번째 시나리오와 동일하지만 장비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특정 온도 이상에서 장비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비가 잘못된 타임스탬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장비가 유효하지 않은 블록을 생성하고 다른 비트코인 네트워크에게 쉽게 발각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고객의 항의를 처리해야 하는 제조업체 본인들 손해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가격 폭리, 구매 제한, 배송 지연. 이 시나리오는 장비 제조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장비 구매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장비에 대한 추가 요금 부과, 특정 결제 수단 사용 강요, 배송 지연, 심지어 장비 구매 제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모든 방법은 경쟁 구도에서 버틸 수 없습니다.
매출에 타격을 입지 않으면서 장비의 가격을 경쟁사보다 높게 책정할 수는 없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 수익을 얻는다 한들 장기적으로는 평판이 훼손되어 수익은 상쇄됩니다. 해시파워 중앙화. 실제 장비를 제조하는 과정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더 위험한 시나리오는 해시파워가 집중되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 특정 업체가 네트워크 해시파워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 특정 업체가 네트워크 총 해시파워의 50%를 초과하는 풀을 장악한 경우. 둘, 특정 업체가 네트워크 총 해시파워의 50%를 초과하는 채굴 장비를 장악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격 유형은 유사하지만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살짝 다릅니다. 단일 주체가 수많은 풀을 장악한 경우 풀에 참여하는 개인이 다른 풀로 전환하기만 하면 간단히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일 주체가 수많은 채굴 장비를 장악한 경우에는 더 이상 그럴 수 없습니다. 과반수의 해시파워를 가진 주체가 네트워크를 공격할 수 있는 발생 가능한 방법을 살펴볼 때 이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 과반수를 위한 블록체인. 다수 해시파워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명확한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채굴한 블록을 거부하고 모든 블록 보상을 자신들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에 들지 않는 트랜잭션을 거부하고 이중지불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수가 50%를 넘지 않는다면 이는 수학적으로만 보았을 때 생각만큼 쉬운 공격이 아닙니다.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해시파워의 60% 이상을 장악한 가상의 채굴 장비 제조업체 미트베인이 블록 거부 공격을 결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네트워크가 블록을 채굴할 확률은 40%입니다. 여전히 소수의 해시파워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미트베인은 나머지 네트워크보다 한 블록 뒤처질 것은 자명합니다. 미트베인이 선두를 재탈환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네트워크보다 2개 더 많은 블록을 채굴해야 합니다. 이것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고 네트워크 해시레이트 대다수가 확보된다면 추월은 불가피하지만 이것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계산이 조금 복잡하지만 미트베인이 나머지 네트워크를 추월하기 위해 필요한 블록의 수는 사실 꽤 많습니다. 네트워크 해시파워의 60%를 사용하는 경우 미트베인이 네트워크를 추월하기 위해 필요한 블록의 수는 6블록입니다. 이는 해시파워의 60%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6블록을 채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60분이 아니라 100분이라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이뿐만 아니라 공격자에게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는 전체 네트워크가 공격자의 새로운 6개의 블록을 위해 이전 5개의 블록을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이전 5개의 블록에서 발생한 모든 트랜잭션은 마치 없었던 일처럼 무효화되고 6개의 새로운 블록에서 발생한 트랜잭션은 정식 트랜잭션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블록 재구성 또는 줄여서 리올그라고 하며 비트코인에서 이중지불 공격이 이뤄지는 방식입니다. 물론 공격자가 선의를 가지고 원래 블록과 거의 동일한 트랜잭션을 포함하여 추월할 수도 있지만 이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어떤 합리적인 판매자나 거래소도 컨펌을 30개 이하로 확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고 계신 표는 공격자 이외의 네트워크가 블록을 채굴할 때마다 공격자가 블록을 재구성하기 위한 블록 수를 보여줍니다. 공격자 네트워크 해시율이 70% 수준이라고 해도 이 공격을 수행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개의 블록을 찾기 위해 충분한 해시파워를 사용한 후에도 여전히 2~3블록 뒤처져 있다면 미트베인은 계속 공격을 할 맛이 날까요? 또한 블록의 대규모 재구성은 공격자 이외의 네트워크를 향해 무언가 악의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이며 노드들은 이러한 새로운 블록을 의심스럽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트워크의 플로드 운영자들은 이러한 블록들을 무효화하고 공격자 이외의 네트워크가 만든 블록체인을 정상적인 것으로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트베인은 엄청난 양의 해시파워를 소모하고 나쁜 의도를 드러내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많은 노드들에게 포크를 만들 것입니다. 이는 리플레이 어택에 대한 보호 기능이 없는 하드포크가 될 것이며 커뮤니티는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지 선택할 것입니다. 또한 공격을 진행하는 동안 미트베인이 아닌 채굴자가 블록을 채굴할 때마다 대규모 블록 재구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송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의 80% 정도를 확보하지 않으면 이 공격을 진행하는 동안 비트코인을 거의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 미트베인이 정상적으로 채굴을 진행한다면 의심을 받거나 평판이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채굴 보상은 동일하게 지급받을 것입니다. 이중지불, 수수료 갈취, 트랜잭션 거부에 대한 가치가, 채굴 보상 박탈, 평판 하락,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가치 훼손 등
실패로 인한 위험을 상쇄해야 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러한 방식의 공격은 공격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게다가 설령 공격이 성공하더라도 여전히 비트코인은 건재할 것입니다. 네트워크의 일시적인 성능 저하만으로 모든 비트코인 소유자가 비트코인을 매도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시나리오. 해시 파워 꺼버리기. 그러나 다수의 해시 파워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공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수는 단순히 채굴을 중단함으로써 네트워크의 보안을 낮춰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시 파워의 80%에 해당하는 다수가 특정 기능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가하기 위해 채굴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식 투쟁과 유사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네트워크에 약간의 불편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10분 단위의 블록은 이제 50분 단위의 블록이 될 것입니다. 멤풀이 상당히 빠르게 채워지고 트랜잭션은 급격히 느려질 것입니다. 이는 결국 수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공격자에게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하루에 1437 비트코인, 즉 하루에 약 1000만 달러의 수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설령 다른 암호화폐 네트워크에다가 장비를 활용한다 해도 수익성과 기회비용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게다가 비트코인 네트워크 컨펌 시간은 몇 주 안에 회복되겠지만 단식 투쟁을 벌인 사람들이 잃은 수익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반수의 해시 파워가 할 수 없는 것들. 차라리 과반수의 해시 파워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정리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과반수의 해시 파워는 여러분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개인키를 소유한 여러분의 모든 비트코인은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며 공격자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입금된 트랜잭션을 이중으로 지불하거나 송금 트랜잭션이 한동안 컨펌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2017년 12월쯤 수수료가 충분하지 않은 트랜잭션을 통해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정상적이고 당연한 현상입니다. 둘째, 과반수의 해시 파워는 비트코인의 규칙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새로운 합의 규칙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이는 구성원 모두가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므로 하드포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규칙이 더 낫다며 나머지 네트워크를 설득하겠지만 주권자인 비트코인 사용자는 그러한 규칙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누구의 규칙을 따를지는 전적으로 노드의 소유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셋째, 과반수의 해시 파워는 스스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지 않고서는 여러분에게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공격자는 네트워크를 저하시킬 수 있지만 스스로 많은 기회 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중지불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많은 노드에 의해 블랙리스트에 등록될 위험이 큽니다. 비트메인. 적어도 제조업의 관점에서 볼 때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트메인을 싫어하는 만큼 비트메인 이전에 존재했던 채굴 장비 제조업체들이 어땠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장에서 이름을 알렸던 업체들인 버터플라이 랩스, 코인테라, KNC 마이닝은 선주문을 처리하는 데에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비트메인은 이전에는 없던 전문성을 채굴 업계에 가져왔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선주문 납품을 몇 달 때로는 몇 년씩 미루고 있을 때 비트메인은 2014년 컨퍼런스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완제품 채굴기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비트메인이 채굴 업계에서 보여준 경쟁력은 다른 업체들이 파산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트메인의 시장 점유율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도 없습니다. 첫째, 많은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트메인을 무너뜨리기 위해 채굴 분야에 뛰어든 스타트업이 적어도 4군데가 넘습니다. 삼성, 인텔, 엔비디아 같은 대기업들도 수익성이 훌륭한 이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둘째, 비트코인과 달리 채굴 장비 제조업에는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채굴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채굴기를 제조하는 업체가 어디인지에 대해 약간의 관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에 비트메인 채굴기를 구매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비트메인의 제품을 구매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채굴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은 비트메인 이외의 제품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셋째, 비트메인은 현재 매우 큰 회사입니다. 머신러닝 ASIC, 알트코인 ASIC을 개발하고 회사를 인수하며 다양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소규모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민첩성이 떨어지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큰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트메인이 이 수익성 높은 산업에서의 높은 점유율을 포기할 것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경쟁의 여지는 분명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자유시장을 믿는다면 불균형은 장기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현재는 채굴 장비 제조업에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채굴 장비의 중앙화는 단기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결론. 채굴자 중앙화는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오랜 골칫거리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과반수의 해시 파워로 네트워크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떠오른 탈중앙화의 속성은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중앙화된 통제로부터 매우 훌륭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또한 채굴 중앙화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채굴은 상품 게임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비트메인은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공격만 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수명이 짧아지기 마련입니다. 채굴은 단일 실패 지점이 아니며 비트코인은 계속 살아남을 것입니다.